지구의 기후는 계속 바뀝니다. 끊임없이 바뀝니다. 키가 한 2m 정도밖에 안 되고 몸무게가 한 60kg밖에 안 되는 60kg 정도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뭘까요? 적응입니다. 아답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인간은 지난 600만 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심술궂게 변화하는 대기 환경에 적응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노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급속하게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 한반도에서 어떤 주거 환경, 어떤 생활 환경을 갖춰야 될 건가? 냉방 시설은 어떤 거를 갖춰야 되고, 가옥과 건물은 어떻게 바꿔야지 되고, 우리의 생활 레저 문화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농업과 수산업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벼를 이모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이제 작물도 바꿔야 됩니다. 식생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고 하는 극한 기상현상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기상청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됩니다. 기상청을 무슨 오보청이니 구라청이니 하면서 이 비웃을 때가 아닙니다. 기상청은 가장 중요한 재난안전기관입니다. 기상청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기상청을 비웃는 잘못된 관행은 당장 버려야 됩니다. 지금 뭐 댐이나 하천 4대강이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4대강 보 그렇게 합리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먹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보를 다 헐어버려야 된다는 논리도 역시 불합리한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보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의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에너지의 소비도 바꿔야 됩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전기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대안이 무엇인가?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가 대세인가? 언제나 그랬었던가? 아닙니다. 이거는 1971년에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입니다. 여기 뭐 영어로 잔뜩 써 있지만은 내용은 이겁니다. 빙하기가 돌아오고 있다. 여러분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충분히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1970년대 무척 추웠습니다. 물론 우리 삶도 훨씬 어려웠습니다. 옷도 변변치 않았고 난방 시설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울에서 영하 10도는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영하 10도면은 한파주의보가 발령됩니다. 1970년대는 전 세계가 빙하기 도래설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달라진 것은 1980년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지구온난화가 언제 다시 갑자기 빙하기 도래설로 바뀔 것인가? IPCC를 비롯한 많은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영원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경험한 사실입니다. 지구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나폴레옹 황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강조하는 IPCC, UN을 중심으로 한 IPCC, 특히
여기 그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분이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아시겠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아예 공개적으로 기후변화 이야기는 미국의 산업을 방해하려고 그러면 중국의 사기극이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보고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론과 기후위기 회의론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은 기후위기론이 대세입니다. 미국은 기후위기론을 강조하는 민주당 세력과 기후위기 회의론을 강조하는 공화당 세력이 반반입니다. 우리는 국제 정세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지 하필이면 유럽의 목소리를 아주 신경을 쓰는 상황입니다. 기후 위기론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기후 위기 회의론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겁니다. 현대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는 사실이지만 인류의 미래, 지구 행성의 미래를 온전하게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경험했듯이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도 언젠가 아무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살기가 어려운 거고 알면 알수록 살기가 어려운 게 세상입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굉장히 새로운 말입니다. 영어 단어에 카본 뉴트럴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2006년에 처음이고요. IPCC가 주도했던 2009년의 코펜하겐 협정, 여기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죠. 코펜하겐 협정에서 이 탄소 중립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고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여기서 탄소 중립이 아주 핵심적인 이슈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2015년이 돼서도 우리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또는 IPCC라는 국제기구가 탄소 중립이라는 말에 관심이 있대더라 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급격하게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을 선언을 했고 2020년에 느닷없이 이게 취임 3주년 기념식에서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8일 21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목표로 나간다는 소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언론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들불처럼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보도가 쏟아졌죠. 그리고 2021년 초에 2021년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달에 글래스고에서 개최됐던 IPCC 총회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의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도 기준 무려 40% 감축 목표를 전 세계에다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발도상국의 책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선진국의 탄탄한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앞장서서 수행하겠다라고 밝힌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겠다고 밝혔죠. 우리의 탄소 중립에 필요한 자료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고 EU입니다. 우리는 저 밑에 있습니다. 빨간 줄로 그어놓은 게 우리의 이산화탄소 배출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겁니다. 우리의 그 2018년도는 기준으로 우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0위이고 지난 200여 년 동안에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세계에서 18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배출량의 1.5%입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탄소 중립에 성공했다고 치지요. 탄소 중립을 어떤 비용을 치르든지 완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1%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중국이 협조를 안 해주고 미국이 협조를 안 해주고 EU, 브라질, 인도가 그 협조를 안 해주면은 과연 1.5%의 감축으로 세상이 달라질까요? 정말 달라질까요? 저는 이거를 좀 거친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춤을 추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의 탄소 중립 계획은 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총 에너지 2억 3천만 톤 중에서 전기가 사용하는 거는 4,500만 톤밖에 안 됩니다. 이 전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면은 전체 사정이 나아질까요? 아니라는 답이 확실하죠. 뭔가 아주 고통스러운 이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600만 년 전에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600만 년 동안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우뚝 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600여만 년 동안에 우리는 무언가를 잘못한 것 같다. 인생 잘못 사는 것 같다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구상의 사람의 숫자는 우리가 12,000년 전에 농경 목축을 시작할 적에 400만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적에 1억 9천만 명이었습니다. 1880년도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10억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억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에 8배가 늘어났고요. 지난 100년 사이에 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죠. 우리의 평균 수명은 17살이었던 평균 수명이 지금은 70세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화려한 과학기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80억이 넘었고 평균 수명은 70세를 넘었고 영아 사망률은 1000명 중에 2.5명이 사망하는 정도고 물질적 풍요, 건강한 식생활, 보건, 의료, 사회경제적 민주화,
이제는 초지능 초연결의 4차 산업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생으로 돌아가자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꿈꾸는 야생은 아름답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거칠고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과도한 개발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 워커힐 쪽에서 내려다본 사진인데요. 5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과연 개발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됐습니까? 우리의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인 신드롬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TV 프로그램이 아주 정말 엄청나게 유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EBS에서 마지막 화전민이라고 소개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던 집이죠. 저는 여기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지난 100년 동안에 5배가 늘었는데 에너지 소비는 100배가, 10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문제이죠. 지난 300년 동안에 지난 200여 년 동안의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에너지 소비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지난 50만 년 동안의 인간이 개발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처음에는 장작과 낙엽과 숯과 초식동물의 배출물이 고작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은 석탄에 의해서 가능해졌습니다. 100년 후에는 석유가 개발됐고 50년 후에는 원자력이 개발됐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본격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5개는 현재 기술입니다. 우리가 또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지열, 조력, 화력, 수소, 핵융합. 미래의 기술이죠. 미래의 기술은 앞으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잉 투자는 금물입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기술을 완성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설익은 기술을 섣부르게 확산을 시켜놓으면 이거는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쏟아붓고 있는 태양광, 풍력, 지열, 조력, 화력, 수소 다 과속입니다. 그 과속에 대한 청구서는 지금 속속 날아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설익은 미래 기술의 과속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해 놓은 기술을 더 현명하게, 더 지혜롭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미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에너지 믹스를 보여준 겁니다. 그냥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4번째 게 우리나라고 3번째 게 전 세계 평균인데요. 평균의 오류에 빠지면 재앙입니다. 어느 나라도 국제 평균을 따라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스웨덴은 수력이 엄청나게 많고요. 프랑스는 원자력이 엄청나게 많고요. 미국은 천연가스하고 석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중국은 석탄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안보성을 고려한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거지 에너지 믹스의 표준이나 평균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게지고 남들을 쫓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거칠고 위험한 야생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참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사실 불을 얘기하는 건데요. 불은 인간만이 사용하는 정말 인간의 고유한 재능입니다. 이 불을 사용해서 이 정말 보잘것없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석탄을 개발했죠. 석탄 개발의 핵심은 연탄가스를 내뿜지 않는 화로의 개발이었습니다. 화로를 개발해서 석탄을 많이 사용하니까 영국의 미세먼지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렇게 부엌 한쪽에서 그야말로 쭈그리고 앉아서 임산연료, 바이오매스라고 그러죠. 이 바이오매스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그 어려운 삶을 사는 인구가 20억에 가깝습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이렇게 어려운 에너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 조기 사망하는 비율이 1년에 수백만 명입니다. 기술은 좋은 기술, 나쁜 기술, 안전한 기술, 위험한 기술, 깨끗한 기술, 더러운 기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잘 사용하면 안전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재앙이 되고 깨끗하게 사용하기도 어렵지만은 자칫하면은 아주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다양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거는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지 기술 자체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기술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류의 미래는 보장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자연과의 공존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극도로 경계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극단적인 생태주의, 환경주의, 생태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이거 현실보다 말이 훨씬 쉽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분배정의 이거 지난 300년 동안 사실은 인류 역사가 분배정의에 대한 투쟁이었죠.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합리수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16세기,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진리를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진리죠. 그런데 과학의 해석은 중구난방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희망의 불빛이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미국의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는 과학만이 우리의
그 어두운 미래를 비춰주는 희미한 등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셀이라는 철학자는 과학이 없었으면 현대의 민주주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학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비판적인 그 인식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고요. 기술의 수용성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기술이 따로 있고 깨끗한 기술이 따로 있고 안전한 기술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기술을 어떻게 좋은 목적에 사용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가는 오로지 사용자의 태도, 사용자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맹목적인 탄소 중립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40% 감축 목표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정신을 차려야죠. 이제 정말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 기후 위기 회의론에 대해서도 너무 자극적인 그 이야기는 배척하셔도 됩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무작정 깎아내리는 것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귀 기울여서 듣고 그 중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냉정하게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5기 에너지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얘기에 솔깃해가지고 엉터리 괴담, 엉터리 억지에 영혼을 뺏기는 일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스스로 남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